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뉴스가 굵직한 게 참 많습니다. 오, 쏟아지는 하루예요. 그러네요. 예. 예.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국 정상회담 한 1시간이나 2시간 전쯤에 정말 뜻밖의 SNS가 터졌습니다. 2시간 반 전이었어요. 2시간 반 전이었습니까? 예. 한국 시간으로는 한 밤 11시쯤 된 것 같은데 트럼프가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들과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극우 아스팔트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이거 뭐 잘 됐다. 뭐 이거 정말 그러니까 극우들이 이걸 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띄우기 전략이 제대로 성공을 했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우선은 하여튼간에 2시간 반 전에 그렇게 돼갖고 저도 11시에 보고 큰일 났다. 걱정이 여당 의원이 되면 이제 예. 여당 인사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돼야 될 텐데 이 고민을 하다가 딱 그게 뜬 거 보고서는 이러다가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트럼프의 정말 예측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그거를 즐기는 야당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나경원 의원, 김문수 후보, 뭐 주진우 막 페북에서 뭐 이재명의 독재 정치, 뭐 입법 네. 독주, 그 다음에 뭐 부정선거로 된 뭐 그런 것들이 미국이 인정을 해갖고 이재명의 그런 반미 정서를 미국이 알았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뭐 되게 성과를 못 낼 것처럼 아주 절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었던 사람들이 무색해졌죠. 그랬죠. 예. 예. 이번 정말 트럼프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관계의 그런 동맹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안보 그리고 경제 동맹까지도 매우 흡족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센스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사례였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는 과거의 책을 읽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2시간 반 전에 트럼프의 그런 소셜 미디어에서의 메시지를 보면서 당황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의 전략은 목표를 높게 잡은 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진에 거듭하면서 그걸 성과를 성취하는 그런 성격인데 본인이 얘기하면서도요. 호텔 사업의 예를 듭니다. 그 책에서도. 호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활성화해야 되는데 호텔 폐업해버렸다고 그냥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관심 쫙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공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열 거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모든 메시지를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는 방식. 그러면서도 언론 미디어를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마 이번에도 만나기 전에 약간의 그런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의 SNS가 아니었을까. 근데 만나고 나서 정말 반전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엄청난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그것이 하나하나가 결실을 맺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가지 그래도 발언을 소개시켜드린다고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예.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다시 강조하면서 다운존스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도 미국이 르네상스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함께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당신은 미국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한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라임도 맞춰가잖아요. 라임도 맞췄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겠어요. 그러면서도 유일한 대한민국의 분단 국가인데 김정은 위원장이랑 꼭 만나시라. 그리고 북한의 트럼프 월드 지으면 나 거기서 골프 치게 해다오. 그러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를 웃게 하는 그 센스와 유머와 준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약자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라도 해가지고 최소한의 우리의 방어선을 지켜야 된다는 걸 절박하면서 나타난 그런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너무 기분 좋으니까 나 김정은이랑 친하고 2번이나 만났었고 또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당신 근데 이재명 지도자는 한국 지도자 중에서도 정말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야 하면서 인정까지 받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에이펙에 참석하겠다. 라는 그렇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훈훈하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준비해갔던 여러 가지 선물에서 그 정성들이 하나하나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조선업 마스가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일환에서 거북선을 이 손으로 만들어갖고 오정철 명장이 직접 제작한 금속 거북선 모형. 이것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마가 써 있는 모자를 우리 트럼프와 트럼프 여사 거 두 개를 만들어갔는데 빨간색, 하얀색. 여성 거는 조금 더 챙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 친화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맞춤형으로 만든 그 모자 제작부터 해서 또 이 펜도 되게 회자가 됐죠. 제나일 수제 펜인데 사실은 그 안에 심은 모나미 네임펜 심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해요. 예. 이것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 방명록 서명하면서 이게 만년필로 하니까 잠깐만 잉크 번짐이 있고 그래갖고 제일 좋은 게 네임펜이더라. 그래갖고 네임펜 가져와 해갖고 사인했던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네임펜으로 서명을 하냐 이러면서 또 막 누리꾼들이 시끌시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했던 이전 참모들이 이번에는 나무로 손으로 제작한 네임펜 심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마크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우아하게 만든 그 펜을 트럼프가 아주 부러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워낙에 또 골프 좋아하니까 골프광이니까 또 골프채를 수제로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정도의 그런 골드5 이 회사 이제 대박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런 선물 하나하나가 상대를 감동시켰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우호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첫 포문을 여는 아주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꼼꼼히 예, 준비했어요. 예, 네. 정말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리 갔었던 뭔가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한국의 구구, 미국의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2시간 반 전에 SNS에 올린 그 한국의 부정선거론 아니면은 이재명을 헌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교회 압수수색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카더라 통신을 그쪽으로 유입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실제로 트럼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가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을 만나서 그런 미스러운 일들이 회담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단독 보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한미 또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아마 극우 세력들이나 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내부의 그런 나쁜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교할 때 있어서도 상당히 그 리스크를 안고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전에 잘 조치하고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적인 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미국 워싱턴 DC의 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배웠던 게 그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지원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서 참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인내.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참고 준비했던 트럼프 띄우기 전략이 제대로 먹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는 4만 명의 주한미군이 실제 한국에 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주한미군이 2만 8천 명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넘겼잖아요. 이게 예, 맞아요. 몇 가지 그 트럼프를 대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땡큐 많이 해라. 땡큐. 예. 그래서 땡큐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치가 틀리게 압박해 오더라도 절대 그거를 현장에서 코렉션하지 말아라. 그렇죠. 사실은 4만 명은 일본에 주둔한 게 4만 명이고 예, 한국이 예. 2만 8천인데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그거 우리 2만 8천이에요. 이러면 바로 오히려 또, 분위기 예. 업셋된다는 분위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경청하고 트럼프를 기쁘게 하는 골프 여러 가지 그런 김정은 그리고 피스메이커 노벨 평화상에 다가가는 그런 트럼프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워딩도 준비가 됐고 딱 들어가서 여기 인테리어 너무 좋다. 역시 이 품격에 맞는 트럼프의 리모델링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띄우고 이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상당히 폭거하고 있는 지금 외교 상황에서는 심플한 공식을 갖고 대하면 오히려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라는 또 교훈을 안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양국 정상 그 회담 후에 열린 그 강유정 대변인의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주한미군 감축이나 그 농산물 추가 개방은 언급됐느냐라고 했더니 강유정 대변인이 아예 미언급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강유정 대변인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 만찬 자리에서 분위기 되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트럼프가 참모들한테 다 사인 하나씩 다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디테일한 질문도 많이 한 것 같은데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만찬 자리까지 훈훈한 화기애애했기 때문에 걱정했던 여러 가지 관세 문제, 방위비 그리고 이제 국방비 이제 뭐 상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후속 조치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지만 공동 선언문을 쓰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뭔가 숫자를 못 받거나 아니면 어디까지의 부담을 우리 대한민국에 진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행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면서 조금 더 좋은 게 좋은 거다. 외교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나 아니면은 뭐 현대차나 여러 삼성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와 또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미국의 그런 외교나 여러 가지 경제 압박에서의 시간을 좀 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휴 하는 한숨을 내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의 사전 준비가 철저했는데 우리 강유정 대변인의 준비도 철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자 질문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찬 메뉴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강유정 대변인이 그럴 줄 알고 오찬 메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출발했냐면 그 이규현 홍보수석이 그 한국에서 이렇게 그 기자 브리핑을 할 때 어떤 기자가 오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규현 홍보수석이 난 그런 것까지 모른다. 준비 안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기억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니까 아예 그 정상회담의 메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찬 메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대통령도 그렇고 대변인도 참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최선을 다하는 대변인의 그런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만찬 자리에서 대변인이 밥이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깨알같이 다 적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브리핑 해야 된다는 그 부담. 그리고 이거는 한미의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브리핑 잘못했을 때 이거는 외교 그동안에 쌓아 올라온 거를 날려보낼 수도 있는 매우 리스크한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바이든 날리면 생각해보면 모든 좋은 것들이 한 번에 덮어질 수 있기 때문에 브리핑이 너무 중요하고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또는 잘 포장해서 전달하느냐 매우 중요한 건데 그래서 대변인의 역량은 우리 정치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의원님도 대선 때 대변인 맡으셨죠? 저는 그렇죠. 원내 대변인, 비대위 대변인, 그리고 뭐 캠프 대변인, 다양한 대변인 많이 해봤는데요. 예. 하면서 정말 정확한 워딩으로 토시가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 기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예.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육선이죠? 예. 드디어 추미애 호가 출항을 했습니다. 첫 법사위원장 출범하는 날 그 제가 보니까 사진 기자들이 한 30명은 몰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희한한 일이잖아요. 육선이 그 위원장을 한다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인기가. 근데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 맡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재명 정권이 시작되고 거대 여당으로서 개혁 과제가 지금은 언론, 사법, 검찰 이런 개혁 과제를 하나씩 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센 저항을 어떻게 걷어내고 제대로 된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을까는 법사위원장의 능력이자 정말 실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춘석 위원장이 이슈 있는 다음에 곧바로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리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 첫 일성으로 법사위에 이제 나오신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 예. 생각합니다. 자, 관심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여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반발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기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 보시면 그 여기 제목이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기록 열람 국민의힘이 망신주기다라고 반발을 했더니 우리 추미애 위원장이 국힘 반발에도 일사천리로 의사 진행 그리고 윤 구치소 현장 검증 계획 의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공개를 꺼리나요? 왜 공개를 원하지 않았었나요? 한때는 원했죠. 예, 김계리 변호사가 이거는 뭐 정말 자본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CCTV 정보 공개 청구한다. 그랬고 사실은 윤석열 변호인단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구속영
그 현장에서의 체포의 과정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럼 CCTV를 열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씨가 현장에서 진짜 그 김건희 특검에 수사를 받으러 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소위 말하는 속옷 저항, 빤스 저항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체포 시기에서도 연행돼 가는 과정에서 막 저항하다가 본인이 뭐 의자에서 떨어지고 난리 뽀다기를 친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때 연행하려고 했던 10명의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인지 이건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계속 정치화하면서 특검을 압박하고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윤석열 측의 이런 수단으로 이제는 그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볼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지난 11일 날 서울구치소 민주당 의원들이 갔었잖아요. 법사위원들이. 근데 서울구치소장이 안 보여줬죠.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그런 국회 의결을 통해서 법사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열람을 하겠다. 처음부터 공개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열람을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알리겠다. 이런 방식으로의 오늘 법사위에서의 안건 상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정말로 그 연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윤석열 씨가 본인이 그냥 저항하면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된 건지 그거는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구치소 가면은 그 CC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예. 변호인 통해 갖고 핸드폰이 반입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일반인 변호인 접견이 아니라 본인이 단독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하면서 에어컨 빵빵 틀면서 계속해서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라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변호인을 뭐 지금 봤을 때는 뭐 380 몇 명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변호인들 갈아치우고 다양한 사람들 오면서 접견하는 것이 과연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씨 정말 예전에 영화 보면은 뭐 재벌급 회장님들은 구치소에서 외부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엄청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구치소장이 다 자기 수족처럼 부리고 막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러지는 않았는지 앞으로는 그러지 못하도록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장관도 사실 서울구치소장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바꾼 것이고 그리고 출정할 때도 뭐 눈이 안 보이네 뭐 치료를 받아야 하네 그러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리고 운동 기록 이런 것들 다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구치소에서 제대로 수감되어 있는지 우리 국민들 똑같은 정말 법적인 정죄를 받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수감 생활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명분 싸움에서도 아무리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망신 주기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가 아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를 온 국민한테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래도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너무 부끄러움이 대한민국의 몫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전 외신에 세계 또, 전 보도되고 세계. 비상계엄하고 탄핵당해가지고 수감 생활하면서 팬티 저항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있어서 처음부터 노출하기는 좀 부끄럽거든요. 저도. 그러니까요. 속옷 저항이 진짜 CNN까지 나오면 정말 국민들의 부끄러움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너무 자극적이고요. 네. 너무 말초를 이게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요즘에 그 캐대언 노래 개사해가지고 윤석열 노래 있는 거 아세요? 그럼 초등학생들이 소동요처럼 부르고 다녀요. 그래서 캐대언 그 노래를. 그래서 2번이나 구속된 뭐 그러면서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막 댄스를 하는데 정말 그 구속되는 골든을 과정에서 편집한 건가요? 골든? 그 소다팝. 소다팝. 소다팝으로 예, 춤추면서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카메오로 김건희 씨, 명태균 씨 거기에 이제 탄핵 과정에서 공헌을 했었던 사람들이 쫙쫙쫙쫙 나오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유튜브를 하려면 또 그 K-팝 데몬 헌터스를 캐대언을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패러디가 나오는데 이거 공개되면은 정말 엄청난 패러디가 나올 것 같아갖고 좀 걱정이 되는 그렇군요.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송석준 의원이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트집 잡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귀 기울여 들으세요라고 칼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단칼에. 그러니까 댓글을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정청래가 가고 더 센 법사위원장이 왔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지자들은 매우 속 시원해 하시겠죠. 그래서 예. 법사위 운영에 있어서 예. 하여튼 야당도 존중은 필요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의견이나 아니면 추진해야 되는 것을 반대하는 거는 정확하게 예. 쳐내는 리더십을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나오겠다면서 이렇게 기억나시죠? 손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 호남에 가서 얘기하셨죠. 그리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그랬는데 참 운명의 그 끈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 이제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특검은 이 국무총리라는 게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폐기를 한 의혹까지 있다 또 이야기했고, 처음에 이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가 CCTV 영상이 공개되니까 지금 말을 바꿨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위증죄까지. 위증죄까지 예, 추가됐잖아요. 헌재가 국회에 가서 위증한 거. 예, 예. 지금 구속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거죠, 의원님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구속 가능성 꽤 상당하다고 보이고, 실제로 지금 그 내란 주요 종사자에는 김용현, 예. 이상민, 이미 그리고 둘은 구속됐고. 연영 이런 사람들은 예. 내란 주요 종사자인데 그 한덕수는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한 혐의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도 있지만 예. 대통령이 불법이나 위법을 했을 때 이걸 견제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부작위에 의한 자기 의무 위반에 따른 방조. 이게 뭐냐면은요. 말이 어렵네요. 결국에는 자기라는 거는 국무총리의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헌정사적으로도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예. 견제를 제대로 했으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비상계엄이 발생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무의 발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비상계엄 12월 3일 날 만약에 제대로 국무위원들을 전원을 호출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됐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한 혐의를 갖고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날의 국무회의 소집을 본인이 건의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비상계엄을 완성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소수만 불러서 실제로 2분 만에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는 정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뭐 그때 박성재 법무장관도 도착하지 않았고요. 연락을 못 받은 이주호 장관도 있어요. 제대로 연락을 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족수 11명 채워지니까 그냥 곧바로 2분 만에 땅땅땅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비상계엄을 본인이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들의 정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국무회의 회의자로 당연히 남겨야 되잖아요. 그럼 회의자로 필요하다라고 남기라고 했었어야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거를 방조했기 때문에 나름의 제2조력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CCTV 관련해가지고도 본인이 비상계엄 문건 자기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CCTV에서는 비상계엄 문건을 본인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명확한 100%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어떻게 보면 빼박인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선에 출마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니면 헌재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국민의힘과 야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당연히 시나리오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거에 대한 책임이 한덕수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그 한덕수 전 총리가 허욕에 빠져서 대통령을 해보려고 했다라고 이게 비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런 그 위증이나 그런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이라도 돼야 그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통령을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쇼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다 무산이 되면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에 사후 문건을 서명을 했다가 폐기하라고 지시한 거 이런 것도 처음에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특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아 진짜 비상계엄하고 정권이 바뀌면 특검으로 갈 텐데 그러면 나도 무사하지 못하겠다. 본인은 라는 그걸 판단을 다 알고 당연히 한 있으니까. 거죠. 예, 다 그리고 알고, 예. 친윤 세력이 당신 그 정말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나오면은 우리가 같이 후보로서 단일화 시켜줄게라고 얼마나 감언인설을 했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정치적 환경이었다. 아니 50년간 공직 생활하면서 이 정권 저 정권 국무총리도 하고 주미대사도 하고 상당히 많은 공직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50년에 본인의 그런 노력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게 정말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해서 특검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계엄에 대해서 방조 가담한 의혹에 대해서 추가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추가됐는데, 자,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관에 대해서 특검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12월 3일 밤 11시 30분쯤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간부회의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것으로 이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특검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교정본부에는 그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이를 정치인 체포와 구금을 고려한 조치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결국 특검 입장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에 방조, 가담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조 가담 혐의로 고발이 됐어요. 예. 그것에 대한 압수수색인 거고요. 예. 실제로 그동안에 이 내란 비상계엄에 관련해서는요. 경찰 그리고 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가 되고 실제로 구속되고 지금 재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법무부 그리고 검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나 이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시지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래서 박성재 장관 집 압수수색 당했고요. 핸드폰 압수수색 당했고요. 실제로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같이 이번에 당했죠. 그러면서 최혜병 특검에서 이전에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그 두 사람을. 근데 이번에는 내란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기 그리고 대상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특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박성재 장관이 그날의 비상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위법행위 그렇기 때문에 내란에 그런 가담한 종사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별을 받을 필요가 꼭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상계엄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맨 처음에 12월 3일 날 6명의 국무위원을 부를 때 그중에 가담한 사람이 박성재 한 명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윤석열의 측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 이런 데서 당연히 윤석열 정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회동이나 아니면은 역할, 사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친위대 역할을 엄청 했기 때문에 이런 검찰과 법무부가 내란에서 자유롭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구속 취소 이후에 그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도 지금 보면은 그 지기현 판사가 사실은 그 윤석열 씨를 사실 이렇게 구속 취소하는 과정에서 일자로 계산 안 하고 시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하기 때문에 그때 법제처장도 이거는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한번 해석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찰의 역할이 있었는데요. 그냥 방조했어요. 저는 최근에 심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윤석열 감옥 들어가기 전에 1년 만에 이재명 정권 끝난다. 이런 얘기를 심평 변호사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최근에 SNS에서 올렸는데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 당시에 지기현 판사의 그런 구속 취소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하지 않은 것은 1년만 버티면 윤석열이 돌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뭔가 이견을 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비상계엄 날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요 1시간 동안 심우정
박성재 3번 통화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선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이 법무부와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때 체포조들 가동되고 있었잖아요. 체포 대상자들 출국 금지하라고 했던 거, 이런 정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디까지의 비상계엄에서의 역할이 있었는지는 꼭 이번에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됨으로써 무엇보다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지분이 사실상 소멸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김문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번에 일단 결선까지 간 거잖아요. 장동혁, 김문수. 실제로 안철수가 4등했고, 그리고 3등이 조경태, 그리고 1등이 장동혁, 2등이 김문수였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결국에는 상식의 판단에서 선거해달라고 SNS에 올렸고, 간접적으로 조경태를 지지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3등 했었고, 이번에도 김문수가 한동훈한테 도와달라, 안철수한테도 도와달라. 그래서 나름의 그래도 극우가 아닌 통합을 할 수 있는 인사라는 김문수가 여러 가지 운동장을 넓게 쓰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동혁한테 졌다. 예. 이거는 결국에는 한동훈의 그런 국민의힘 내에서의 정치적 장악력, 그리고 지분, 이게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라고 말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그 김근식 최고위원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 외의 상황이긴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면에서도 일부 그냥 변명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동훈 대 전환길 이 싸움에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환길이 완전히 그 당내 영향력이 커지고 장악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미디어의 파워, 그리고 선명성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환길이 앞으로는 어떤 당직을 맡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장동혁 대표도 이제 특히 미디어 가운데 유튜브를 좀 많이 신경을 쓰겠네요. 거기도 구구 이제 네. 유튜브 관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구구 유튜버들이 도와준 거잖아요. 전환길 그렇죠. 씨부터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계속해서 당의 그립감을 잡으려면 장동혁 당대표도 계속해서 선명성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1.5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이게 컨트롤이나 영향력이 아직까지 크지 않고, 여전히 장동혁을 밀어준 세력은 뒤에서 친윤 세력이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굴 마담이나 꼭두각시가 되지 않으려면 본인도 상당히 내부에서 고군분투를 할 건데, 결국에는 전환길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내가 만약에 공천한다 그러면 한동훈 아닌 전환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박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전환길이 요구하는 부분을 그냥 외면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또 장동혁 대표는 또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당의 충돌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 장동혁. 이 게임이 앞으로 정말 볼만할 것 같은데, 정청래 당대표는 워낙에 고단수잖아요. 예. 정치 경험이 너무 많으신 분이고, 장동혁 이제 새로운 얼굴이라고 하면서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당내의 쇄신이나 변화를 얼마나 가져올까, 그리고 통합을 얼마나 할까, 이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숙제거든요. 근데 그걸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분당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사람들이 점치고 있더라고요.